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부산에 온다면 또 다른 세계 이벤트가 될 텐데요. 그런데 한국 땅에서는 국정원의 이 같은 전망, 조국 이슈 덮기용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 두 사람 모두 외부 행사도 있어서요. 검찰과 법무부, 양 소장의 입도 주목되는 날이기도 하죠.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에도 있던 내용입니다. 이거를 이제 국제 무대에서 국제사회에서 공표를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북한의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 문제하고 좀 연계가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미 이제 남북한 간에는 어느 정도 뭐 얘기가 오가긴 했습니다만 어찌 됐건 이걸 이제 국제사회에서 좀 더 공론화시켜서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제 성사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가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뭐 실제로 이게 만약에 성사가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남북한 간에 뭐 DMZ가 안 그래도 좀 군사적인 완충지대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거기서 군사적인 긴장은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이 평화지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관광객들도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 세계에서. 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북한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을 좀 뒤로 물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현 가능성은 뭐 결국은 이제 우리 정부의 의지,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호응에 좀 달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뭐 이제 만약에 이 평화지대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구현해 나가려고 한다면 북한도 군사적으로 포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개성공단 처음 만들 때 북한 군부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성 지역에 있는 군인들을 다 뒤로 물려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북측이 어떻게 나올지 이게 이제 앞으로의 관건이겠죠. 북한은 이제 체제 보장을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 지금 정전 협정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제안 안전 보장 문제에 조금 도움이 될 거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석도 있고 아마 대통령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실현이 된다면 아니면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만으로도 비핵화 협상을 좀 추동할 수 있을까요? 추동 당연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4.27 판문점 선언에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1년하고도 5개월 지났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북미 간의 실무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아마 2, 3주 안에 이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북미 간에 같이 할 수 있는 그 장들을 만들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사실 국내에서 사실은 남북 간의 합의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유엔이라는 무대에서 세계의 협력을 얻어내고 특히 판문점의 이런 비무장지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냉전지대 1953년 휴전 이후에 이 비무장지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66년 만에 이제 그런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를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런 비핵화와 또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국제사회가 같이 하게 된다면 국제 평화지대로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고 환경 분야와 관련돼서 그 분야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자가 될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평화의 경제로 가는 길도 만들 수 있고요. 이것이 결국은 금강산 관광의 재개라든가 또는 개성공단 더불어서 또 다른 이 남북 간의 협력. 그동안에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 비판했었는데 최근에 미국에 대해서 또 남북 간에 간섭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우리에게도 적극적으로 좀 호응하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적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DMZ,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라는 문재인 이니셔티브를 제기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호응을 하고 나서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간다면 실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언급을 했을까 봤는데 나는 적대국이 아니라 파트너를 원한다. 그리고 북한의 잠재적 가치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뭐 북한 관련 언급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는데 메시지는 확실하게 좀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메시지는 뭐 몇 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아주 강렬했다.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나왔었던 여러 가지 북미 간의 갈등들 이미 볼턴 보좌관을 내침으로써 새로운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몇 가지 던지지 않았습니까? 더불어서 북한의 잠재력을 끌어내겠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한반도 평화지대 구상, 또 DMZ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인 상당히 어려움이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외교적 업적도 필요하고요. 문재인 네. 대통령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런 시동이 걸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드디어 만들어졌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약간의 그 숨겨진 코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제가 게 보기에는 좀 있을까요? 관광이라고 하는 코드가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관광. 예,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뭐 계속 우리 정부에 대해서 뭐 빨리 개성공단 열거나 금강산 관광 재개하거나 예. 뭐라도 좀 해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면서 계속 불평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만약에 이 평화지대 구상이 성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남북한에서 각각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오겠죠. 예, 그러면 이 지역만 보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원산 특히 갈마 지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예. 예, 그쪽하고 연계해서 중국 쪽 관광객을 대거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코드도 지금 함께 지금 포함이 돼 예.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관심을 보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코드까지 봤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쨌든 북한과 미국 모두 지금 대화를 하겠다 이런 의지는 감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국내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지금 탄핵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이번 건은 조금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어떤 건입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제 뭐 탄핵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러시아와 관련한 그런 게이트 말고 좀 우크라이나하고도 좀 관련된 것들이 좀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네. 이제 지금 이제 야당이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야당이 이제 미국 내 야당의 민주당이 네. 이제 그 탄핵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지금 시작하겠다는 이제 하겠다는 거죠? 예. 건데,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뭐 탄핵 관련한 여러 조사도 좀 진행된 바가 있는데 이것까지 더해지게 되면 좀 정치적으로 약간 좀 치명적일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발걸음을 좀 재촉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예. 이 국내 정치적인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뭐 이제 재선 투표일도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이렇게 보면 북미 대화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 탄핵권으로 해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일 그 카드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비핵화 네. 관련해서는. 자, 어제 국정원에서 김정은 위원장 답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11월 부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전 다시 말해서 예. 북미 간의 이런 볼턴 보좌관의 해임과 북미 간의 이런 유화 국면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 가능성을 일단 우리가 충분히 점쳐볼 수 있는 가능성은 됐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결정적으로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앞으로 북미 간의 실무 협상과 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이라든 많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에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답방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작년 12월 30일에 또 우리 서신을 보내서 답방이 무산된 데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보냈었거든요. 예. 본인은 부담이 있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럼요. 예.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남쪽의 지도자에게 한 공식적인 약속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북한 주민들도 바라보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답방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러나 그동안의 남북 관계라든가 북미 관계에서 그런 접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유엔에서의 연설이라든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들, 그리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국정원과 북한 간의 여러 가지 대화가 이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건 언제나 진행되지만 예. 이 이슈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 이런 그동안의 지도자들의 흐름과 또 우리가 굉장히 큰 한아세안 정상회의라든가 큰 국제 행사가 세계 지도자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만일의 경우 정말 찾게 된다면 국제 무대에 정말로 이제 이 다자 무대에 처음 김정은 위원장이 데뷔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뭐 세계 이벤트가 되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남북 간의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남쪽에 와서 같이 이런 함께하는 자리가 네. 되니까요. 이거는 세계 역사상 정말 또 다른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장이 되기 때문에 네. 물론 또 자유한국당 뭐 시위도 하고 반대도 하고 야당은 반대할 거고요. 그러나 국제사회는 전체적으로 큰 주목을 하고 세계에 남은 마지막 냉전지대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큰 변화에 대해서 네. 주목하고 또 우리도 그런 통일의 가능성이라든가 네. 많은 걸 이끌어낼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런 사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된다면 이제 세계 이벤트지만 이제 비핵화 협상이 일단 북한과 미국이 잘 진척이 돼야 되겠죠. 이제 한국당에서는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게 조국 정국 물타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 이 한국당 주장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런저런 이슈를 자꾸 제기를 해서 조국 이 국면으로부터 빨리 지금 이제 탈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현실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역시 그러니까 북미 대화가 관건일 것 같고 네. 일단 한 아세안 그 정상회의가 일정이 11월 거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월 25일부터 27일. 근데 그때 이제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이 성사가 되려면 예. 11월 중에는 적어도 11월 말까지는 북미 정상이 그렇죠. 만나야 북미 되는 간에 거죠. 뭔가 예.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렇게 성사가 안 되더라도 일단 실무 협상 단계에서 상당한 정도로 이야기는 일단 진척이 돼서 합의가 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이제 11월 달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하는 것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북미 대화는 지금 12월 얘기가 지금 자꾸 나오고 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오히려 이제 그때 한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순서로 갈 가능성도 예. 높고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참석은 하고 싶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그 아세안 국가들 중에 그러니까 지금 남북한 양쪽하고 수교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좀 배우고도 싶고 또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베트남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관심은 꽤 가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야당의 그런 짧게요. 네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외교 문제는 초당적 예. 협력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베를린 또 판문점 선언 계속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반도 평화를 이끌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짓 연설 또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네. 대통령이 북한을 변호하고 있다. 이건 정말 최소한 또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당 정치 세력으로서 자세는 아니다. 예.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도하고 색깔론적인 그런 흐름들은 최소한도 이런 부분은 사라져야 21세기의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야당의 이런 과도한 색깔론 좀 네. 그 부분은 멈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정치권 얘기로 넘어갔으니까요. 조국 정국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상 첫 현직 법무장관의 자택을 압수한 경찰에 대한 정치권 공세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검찰이 정치에 뛰어들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의 시각까지 함께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보고 오시죠. 아무쪼록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총력 수사가 아니라 국민 관심사의 실질적 진실을 그대로 밝히기 위한 진실 밝히기 수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고 했을까? 검찰에서 그걸 압수해 가서 거기서 장난을 칠 경우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양대에 있는 컴퓨터와 집에 있는 컴퓨터를 다 복제하려고 반출한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혹시 검찰이 엉뚱한 걸 하면 증명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복제를 해줘야 돼. 당연.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복제를 해줘야 돼. 당연합니다. 명분을 세우려면 우선 영장이 발부가 돼야 돼요. 기각될 확률과 발부될 확률이 반반쯤 된다고. 원래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0%예요. 발부될 확률이. 발부가 되면 이제 조국 패.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패죠. 명백하게. 이 게임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하냐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저는 멈춰야 된다고 봐요. 지금이라도 저는 멈춰야 된다고 봐요.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냉정하게 검찰 수사를 주시하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과 여권에서는 검찰 수사가 너무 지나치다 이런 입장인데요. 유시민 이사장의 어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PC 반출 있지 않습니까? 자택에서 이제 하드디스크 부분이 반출이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장난칠 경우에 대비해서 복제하려고 반출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대비를 하려고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장은? 그러니까 이제 증거인멸이 아니고 예. 증거를 보존하기 보존하려고. 위해서 이제 그랬다. 이제 이런 예.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요.
글쎄요. 근데 이게 과연 이제 합리적인 그 의심으로 볼 수 있겠는가? 합리적인 의심을 좀 넘어선 과도한 조국 감싸기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예. 그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사가 게임인가요? 예.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 굉장히 과도한 그런 그 개념 정의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뭐 압수수색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마치 이제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고 있는 듯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지금 해버린단 말입니다. 예. 자, 이렇게 누구를 위한 내부 총질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내부 총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뭐 윤석열 총장, 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야당 반대하는 속에서 임명한 지 2달여밖에 안 됐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내부 총질을 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거냐? 정말로 이게 조국 장관을 위한 거냐 아니냐?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예. 저는 오히려 유시민 이사장이 대권에 나온다는 걸 전제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와중에도 이삭줍기를 하고 있다. 이 와중에도 라고 이삭 생각을 줍기를 해요. 하고 있다. 이렇게 이종우 평론가는 개인적으로 조 장관이 보시다. 예. 낙마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그 표심 관리, 그러니까 지지층 관리에 벌써 나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어제부터 알릴레오 시즌 2 방송을 시작했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발언들을 저희가 조금 봤는데 지금 과도한 조국 감싸기다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김홍국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측면 분명히 있다고 예. 봅니다. 근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유시민 이사장의 그런 정치적 행보, 저는 더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요. 아마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정치 안 하리라고 봅니다. 정치 안 하리라, 정치 끝까지. 안 하, 예. 끝까지 안 하리라고 보는데요. 물론 모든 주자가, 여권의 모든 주자가 다 전멸당하고 혼자밖에 남지 않는다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유시민 이사장 얘기가 과도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은 사실은 분명히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검찰의 역할도 있고 예. 또 조국 장관으로서는 또 검찰 개혁을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소명 의식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을 지나치게 게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검찰의 그런 하드디스크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합리적인 측면은 분명히 받아들여야 된다. 대신에 이 부분을 뭐 희화한다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은 유시민 이사장의 말씀에서 좀 느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워낙 농객이고 말을 하는 분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저는 지금의 상황들 조국 장관으로서는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하는 건 지금 다 검찰에서 얘기하는 거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진실을 밝히면서 검찰 개혁을 해나가야 되고요. 반면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도 제대로 밟지도 않는 부분도 있고 또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별건 수사, 과거에 검찰이 했던 나쁜 점들을 다 그대로 답습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또 진실을 향해서 검찰이 해야 될 역할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다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고요. 대신에 정말 수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거침없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조국 장관이라든가 이 관련되는 분들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국면이지 유시민 사장의 말은 사실 밖에서 하는 농객의 말 정도로 생각하고 저는 너무 그렇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너무 이렇게 깊이 평가할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예, 어제 이해찬 대표가 검찰 수사, 그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11시간 수사한 거에 대해서는 어이없다. 검찰의 수사가 너무 지나치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는데, 자, 유시민 이사장이 영장이 곧 이제 뭐 청구가 될 텐데 만약에 발부가 안 되고 기각이 되면 수사를 하고 있는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좀 과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했다가 기각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데다가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법원에서 가능한 한 예. 구속을 안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라는 게 원칙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런 이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게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주류의 어떤 흐름이라고 또 볼 수 있는데 네. 그 흐름을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이번에 유시민 이사장이 한 발언 중에서 법원을 겨냥한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검찰만 겨냥한 게 아니고 예. 법원에 대해서도 그러면 구속영장 발부했다? 그러면 법원도 믿지 않는다. 예, 정상 국가라면 발부 확률이 0%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상황인데 0%인데 발부를 했다라고 하면 그 판사 그러면 또 그만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과도한 어떤 그 여론몰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네. 좀 문제다. 그런데다가 조금 전에 뭐 유 이사장은 농객이고 뭐 그런 말 그냥 좀 가볍게 넘겨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가볍게 넘길 수가 없죠. 왜? 예. 이해찬 대표하고 유시민 이사장은 따로 떼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예. 한 분이 국회의원 할 때 보좌관 했고, 그 다음에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지금 불러서 앉힌 인물이 이해찬 대표고, 그 유력 대권주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계속 거론되고 있고, 어떻게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행보를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예. 어쨌든 뭐 이게 제도권 내 방송이 아니라 유시민 그 이사장이 속한 어떤 진영 내를 향한 방송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발언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지금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조국 장관 그 임명, 직무 수행이 적절했느냐 이거하고 별개로 지금 조국 장관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냐 안 하냐 이 부분에 대한 국민 여론을 보면 좀 팽팽한데 과도하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조사들에 비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 조사의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이라는 것은 항상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론이라는 것은 흐름을 봐야지 단순한 이 조사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과도하다. 예. 저도 뭐 과거에 검찰 출입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정치 했지만 과도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뭐 먼지 털기식이고요. 별건 수사, 그다음에 모든 시작된 데서부터 개인의 인생 모두를 다 털어버린 듯한 그런 수사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있고 또 무수한 피의사실 공표가 나옵니다. 아까 한동훈 지검장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동안에 40여 건 가까운 많은 피의사실 공표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동훈 지검장이 여러 가지 구속에 대한 얘기를 하는 정황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저도 많은 그런 부분을 취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역사상 무리한 더군다나 현직 법무장관 아니겠습니까? 11시간에 걸쳐서 가족들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거는 사실은 지나치게 과도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이 검찰에서 이번 수사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대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야 된다. 만일의 경우 그것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분명히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 이런 수사에 대해서 과도하다고 느끼는 생각까지도 더 나오게 되는 거고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가? 어제 민주당에서는 이 수사팀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 방안도 뭐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건가요? 좋은 방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 더구나 같이 일을 하는 사실 검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가 있을 때 일단 검찰 수사를 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발을 하는 것은 결국 검찰이 앞으로 제대로 수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이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것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런 방안보다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존중할 부분은 존중하되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사후에 잘못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네,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국 장관을 적극적으로 감싸는 분도 있고요. 이번 사태에 조 장관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져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 30년 브로맨스가 깨졌다 얘기도 나오는데요. 최근 정의당의 탈당계를 냈었던 진중권 교수 얘기입니다.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대표적인 진보 논객 진중권 교수가 정의당에 탈당계를 내면서 정치권이 술렁였죠. 최종적으로는 탈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진 교수가 탈당계를 낸 건 정의당이 조국 장관을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은 것 등을 포함해 그 과정에서 겪은 당 내부 진통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장관과 진중권 교수 각각 서울대 법대와 미학과 82학번으로 친구 사이입니다. 또 동양대 교수여서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와는 직장 동료 사이이기도 하죠. 지난 2012년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트윗을 살펴보면 우정이 꽤 각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진 교수는 조 장관에게 엄친하다. 이웃집 친구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에 조 장관은 진 교수에게 미학적으로는 네가 낫다라면서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진 교수가 조 장관에게서 등을 돌리자 일각에서는 정의당의 탈당이 가속화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정의당에서는 최종적으로 탈당이 아니었고 탈당 기류도 없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8, 9월은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매년 이 시점에 탈당 숫자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년 수준의 증감 폭과 비교해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정의당에 대한 어떤 당원의 참여는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이것은 조국 사태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원래 이 시절이 좀 탈당을 많이 하는 철이긴 한가 봅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어쨌든 진중권 교수가 정의당에 탈당계 냈다 이 소식 알려지면서 이제 공지영 작가한테 엄청난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철회가 된 겁니까? 예, 뭐 그런 모양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진중권 교수도 참 좀 실없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탈당계를 낼 때는 그만큼 결연했다는 얘기인데 그 결연함이 며칠 사이에 뒤바뀌었다는 것도 좀 납득이 가지 않고요. 어찌 됐건 그러니까 뭐 이 진중권 교수하고 뭐 조국 장관하고는 뭐 남다른 관계였던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가끔 저한테도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전화를 하는데 진보 진영에 계신 분이고 조 장관을 굉장히 좋아했고 뭐 나름 이제 조 장관을 굉장히 지지했고 이런 분들 중에 실망해서 저한테 연락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예. 뭐 이제 그런 이제 경우 중에서 조금 이제 극단적인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 장관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조국이 아니었다. 뭐 그래서 실망감을 표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뭐 진중권 교수도 뭐 그런 게 일단은 이유가 아니었나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예. 네. 자, 이번 조국 장관 사태 내년 총선에도 길게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의 전망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동 운명체다. 공동 운명체? 예. 네. 이 결과에 따라서 소위 애프터 조국. 네. 제가 애프터 조국 얘기를 하니까 조국 물러간 후를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두 가지예요. 이대로 극복해서 장관 할 때와 네. 또 물러갈 때와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진짜 끔찍해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년 반 남았잖아요. 네. 또 우리 국민들은 호남만 하더라도 검찰 개혁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70-80%가 높아요. 그러나 이제 민주당도 지금 현재 만약 조국 장관이 물러가면은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고 내년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 개혁에 대통령과 민주당은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고 거의 올인을 할 것이다. 예. 네. 그리고 국회에서도 패스트트랙에 상정돼 있기 때문에 저는 통과가 될 일이라고 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동운명체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조국 장관이 물러나게 되면 이게 진짜 끔찍한데 내년 총선 민주당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은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면서 스스로 검찰의 바른 길을 개척해야 될 사람이고요. 조국 법무장관은 그런 검찰 개혁을 추동시키고 국가적인 그런 법무행정을 안정시켜야 될 사람 네.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들을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가야만 결국은 큰 검찰 개혁의 그림이 그려질 텐데 지금 서로 갈등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저는 이 수사에서 이 기본적인 최종적인 방향이 정리가 된다면 윤석열 총장의 길,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는 내부 자정의 개혁의 길을 가야 될 것이고요. 네.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이 갈등이 심화되고 이것이 깨진다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검찰 개혁과 큰 그림에도 구상이 어긋나는 거거든요. 네. 여권은 어차피 국정의 성공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총장이나 장관 한 사람은 국정 전체를 위해서 부리는 장기판의 말과 같습니다. 예. 언제든 만일의 경우 그 가치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지 못한다면 예. 그 말은 사실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리더십과 용인수를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국민 여론과 여당 내부의 흐름도 중요하고요. 대신에 윤석열 총장도 예. 제대로 지난번에 국회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개혁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서야 된다. 이번 사안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사건이라든가 아주 엄정하게 예. 또 수사함으로써 그런 공정한 검찰의 모습을 구현하는 게 필요하다고 네. 봅니다. 예, 뭐 사법개혁은 이미 뭐 패스트트랙이 태워진 상황이니까요.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이 조국 정국에 대한 관전평을 내놨습니다. 앞서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나온 얘기인데
관전평을 보면은 안희정, 이재명은 보냈고 이낙연은 페이스메이커에 불과하고 박원순은 순혈주의 아니니까 줄 수 없고 이제 남은 여권 주자는 유시민 정도다. 제일 즐거워하겠다. 이런 관전평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저도 비슷하게 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준표 그 전 대표의 최근에 일련의 어떤 그 뭐 조국 장관과 관련한 그런 발언들 그런 것은 그러니까 링에서 밀려난 그 선수가 링에 오르기 위해서 지금 부단하게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고요. 본인은 절대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 그렇게 보는 분 아무도 없죠.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예, 그러니까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 그런가요? 예.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 어찌 됐건 지금 뭐 예. 당으로도 빨리 복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은 뭐 거의 뭐 확실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 네. 본인이 노리는 것은 역시 그 뒤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권에 다시 뛰어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보수 지지층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여론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역시 좀 눈길을 좀 끌기 위해서인지 과도한 표현들이 지금 간혹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홍 전 대표 이 얘기도 합니다. 조국 장관이 펀드를 통해서 대선 자금, 그러니까 경선 자금을 모으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검사의 직관을 걸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요. 아직 여당에서 어떤 논평을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과도한 표현이기 때문에 아마 여당에서 예. 굳이 반박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국 장관이 그동안 뭐 살아온 삶이 뭐 과거에 뭐 군사 정권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개혁의 가치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대선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려면 경선 자금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걸 모으기 위해서 이걸 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뭐 익성이라든가 다양한 흐름 봤을 때 조국 장관이 거기에 개입돼 있는 증거가 전혀 없는데 저런 예.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홍준표 대표의 이 직관력 정치적인 승부수 이 다양한 부분을 결합시켜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면서 관련된 진영들을 다 폄훼하는 방식.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본인밖에 없고 뭐 여권에는 유시민 사장만 남았다. 또 조국 네. 장관은 그렇다라고 하고 전체를 전방위적으로 계속 폄훼하고 그러면서 본인의 이제 존재감을 높이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전략이고요. 또 당장 당 내부의 뭐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하는 등 본인의 존재감을 계속 높이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정치적 승부수는 굉장히 뛰어난 분이다. 대신에 예. 방향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국민들께서 내놓는 최소한의 평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 예. 저는 도리어 아까 이낙연 총리라든가 박원순 시장 이런 분들 지금 많은 이 존재 가치가 네. 굉장히 갈수록 더 높아지는 상황도 올 수 있거든요. 이런 판단은 결국은 홍준표 전 대표의 내부도 치고 외부도 네. 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높이는 전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뭐 당 밖에 계신 거물 정치인 두 분의 오늘 얘기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조국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공교롭게도 오늘 둘 다 그 외부 일정에 나선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목이 굉장히 두 사람에게 쏠린 상황인데요. 검찰 개혁과 또 철저한 수사 앞으로의 향방이 궁금합니다. 두 사람 표정 보고 오시죠. 수산지청을 방문한 이유는 많은 국민들에게 덜 알려져 있지만은 여기 고 이상돈 검사가 근무하다가 순직한 곳입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그 이상돈 검사와 같이 민피라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국 장관은 천안에서 검사와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총장은 오늘 마약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게 수사 이후에 첫 외부의 모습을 드러낸 상황인데 그동안 꽁꽁 숨어라 하지 않았습니까? 점심도 뭐 구내식당에서 먹고 지하 주차장 통해서 출근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긴 합니다만 기자들 관심은 이거보다는 수사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었던 모양인데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짧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렇죠. 다른 말은 여러 가지 행사에 관한 예.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절차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긴 얘기를 하지 않고 정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되 검찰이 제 갈 길을 가면서 수사를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예. 다시 한번 보여준 거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 일을 제대로 그렇게 해내야 된다. 대신에 절차와 국민의 기본권, 인권 그리고 21세기에 걸맞는 그런 최소한 법의 원칙은 지켜야 된다. 그런 네. 측면에서 그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뭐 자신의 지금 모든 걸 걸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직과 모든 것을 걸고 검찰 개혁을 완수해내는 그런 법무장관의 역할을 짧든 길든 제대로 해낸다면 네. 그것은 결국은 또 역사의 평가를 받는 길이 될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이 현재의 길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성과들을 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주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할 예. 겁니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행보가 다 검찰개혁의 일환입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힘 빼기에 주력하는 이런 모습이고요. 검찰 지금 수사 상황을 보면 또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법무부 장관은 천안으로 가서 검사회 대회 두 번째를 그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건재함 대 의연함 이렇게 좀 느껴지네요. 건재함 대 의연함. 그러니까 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뭐 링거를 맞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저 건강합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좀 더 목적이 있었던 것 같고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의연하게 그냥 검찰 개혁의 길로 간다. 뭐 이걸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지난번에 의정부 지검도 그렇고 오늘 방문하는 곳도 그렇고 그러니까 방점이 딱 한 군데 찍혀 있죠. 형사부. 네. 네, 그래서 검찰 앞으로의 개혁, 특히 인적 쇄신은 형사부의 우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뭐 검찰에 진행하고 있는 특히 이제 특수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많은 부분은 결국은 이제 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그쪽으로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네. 예. 형사부 쪽에 이제 어떤 권한이 가는 쪽으로 방향이 네, 형사부 잡고 출신 있다. 검사들을 아마 우대해서 예. 그쪽으로 아마 인사 방향이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인사청문회 때도 이미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했던 거고 의정부 지법 같은 경우에는 특수부가 없잖아요. 형사부가 굉장히 강한 곳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일련의 행보하고 좀 연결이 돼 있다. 오늘도 지금 조금 전에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형사부의 그 지금 일선에 있는 검사들의 고충을 좀 들어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지금 방향성도 대강 네. 그래서 좀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홍국 교수님 마지막으로 짧게요. 네네. 저는 뭐 형사부의 우대다 이거는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 특수부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수부 검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점이요. 특수부 예. 검사들은 가능한 한 배제하고 형사부라든가 공판부 다른 검사들과 계속 대화를 하는 거고요. 저는 검찰 개혁이 어느 쪽을 뭐 치중하거나 또는 자신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그 검찰 개혁, 법조 개혁은 실패할 겁니다. 예. 특수부가 그동안 가져왔던 잘못된 이런 수사 행태라든가 대한민국 이 법조에 맺혔던 잘못된 그 관행들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특수부의 축소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어느 지점 하나 없이 정말 우리 검찰이 국민의 편에서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잘못된 부패를 가려내는 거 이 역할을 하는데 충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시대적 과제가 있지 않나. 아마 조국 장관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듣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그 역할 소임을 다해서 대한민국 검찰개혁, 법조개혁을 잘해주기를 바란다. 어느 한쪽이 불만을 가지면 예. 그 개혁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화면 양쪽으로 이제 두 사람의 모습을 계속 보여드렸는데 건재함과 의연함 아까 두 마디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윤석열 총장은 뭐 외부 행사 다 마치고 갔고 조국 장관은 아직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오는 모습이 혹시 잡히면 또 연결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